오거라 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적어도 우리 정부기관이 나서서 빌미를 주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진기현 후보가 17%포인트가 넘는 득표차로 당선이 되면서 지금 정치권이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 지금 여야가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말씀 듣고 그다음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진경훈 후보가 당선자죠. 이제 진경훈 구청장의 압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이 득표 결과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다. 김태우 후보자 낙선자가 얻은 득표가 대체로 우리가 늘 소개해드리는 대통령 긍정 지지율과 비슷하고 진경훈 구청장이 얻었던 이 56.5%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최근 부정평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강서 유권자 거의 절반이 투표한 48.7%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지지율 안 봐요 하는 그 메시지죠. 네네. 지지율 좀 보세요. 이거 변해야 됩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저는 진경훈 구청장의 승리나 김태우 후보의 패배라기보다는 이건 그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물론 강서구에 한정된 단 한 개 지역구에서 구청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 중요했냐면 그동안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동안 여야가 대치 국면에 완전히 지지율이 고착화된 팽팽한 상태였어요. 네. 한 번도 출렁임이 없고 그런데 양쪽 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양쪽 지지층이 결집되고 무당파 중도층 부동층이 관망망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선거 직전까지 모든 정치 정파와 집단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모든 걸 다 해석해서 서로 공방을 벌였어요. 네. 그런데 선거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민심이 어떻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제이거든요. 네.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번 대선 때 이 윤석열 후보가 강서구에서 얻었던 것을 비교를 하면 강서가 지역구만 이제 지역구로 얘기하면 강서 갑을 병이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을에서는 앞섰어요. 네. 근소한 차이지만 강서갑과 강서병은 뒤졌고요. 강서을은 강서구가 원래부터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그런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전에 김성태 의원이 3선이나 한 지역구예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세 개 지역구에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구고 이 표현이 바로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로 이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강서을마저도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차이가 많은 것. 첫 번째 의미와 그것도 두 번째 의미는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이 졌는데 압도적으로 진 거예요. 근소한 차이로 졌다고 한다면 젖자싸 분위로 갔을 거거든요. 졌지만 잘 싸웠다. 워낙에 불리한 지역구이고 네. 귀책 사회도 우리한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나서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하고 변화와 혁신이 없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배 소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강서구에 한정돼 일지라도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 정당은 바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압도적인 어떤 차가 빨리 어떻게 변화를 촉구해서 총선의 예비적인 예방주사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이 분석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이나 그동안의 모습들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네.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네. 좀 말씀드리겠지만 김행 후보자의 낙마. 이 네.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사실 그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첫 번째라는 건 물론 그 전에 있었어요. 예, 장관 뭐 맞아요. 장관 후보자도 있었고 이번 교육부 다섯 장관도 번째인가 있었고 뭐 예. 횟수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거의 묻지마 임명이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견줘봤을 때는 한번 제동이 걸렸다는 점,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 네네. 변화를 촉구하는 네.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총선과 관련돼서 이번 선거 결과가 지금 국민의힘이나 혹은 집권 여당 정부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뭐 국정기조 변화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요. 이거를 뭐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국정기조 전환으로 갈까 하면서 물음표를 지금 달아놓기도 네. 하고 그랬어요. 지금 어쨌든 선거라는 거는 패배했으면 패배한 쪽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지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든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든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국민의힘 쪽에 이제 책임을 미룰 일은 아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네. 약간의 변화 또는 변하는 척 해서는 그것을 변화로 인식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확 바꿔라. 확 바꿔서 정말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건 미리 다 얘기하셨으니까 네. 과연 변화할까? 여기에 좀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변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 앵커가 재차 물어보신 대로 변할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총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해야 산다. 예.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변해라 그랬는데 안 변했잖아요. 예. 안 변한 결과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인 것이고 네. 어제 장진호 73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여해서 연설문 내용이 일단 좀 바뀌었어요. 반국가 세력이나 이권 카르텔이나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된 언급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는 부분도 있고 반국가 세력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선거의 결과에 따른 영향 때문에 김행 장관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메시지가 같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이제 일종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영향인데 앞으로 변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여야 소통의 문제도 있었죠. 예.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편협함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역사 이념 전쟁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탈피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MZ세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김기현 대표의 책임으로 그냥 돌리는 식이 된다. 그러면 총선 때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또 이념을 강조하던 이런 기조에서 조금 민생이나 경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이론적으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변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선택할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대통령실이 최소한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아직도 그 안에 포진해 하고 있다면 네. 너무 당연한 것이 어떠한 정권이든 특히나 우리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럼 네. 정권 2년 차에는 유권자들이나 국민이 뭘 요구하냐면 성적표 내놔봐예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이
기말고사 봤을 때 바로 하는 말이 성적표 내놔봐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년 동안은 창업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막 개업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매출이 얼마나 있어? 갖고 와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2년 차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을 요구해요. 네. 그러니까 이념, 뭐 비전, 뭐 이런 것보다 확실하게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이 어떤 도움을 줬느냐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뭐 전통적으로 늘 되풀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대통령은 지금 또는 대통령실은 아마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쪽으로 매진을 할 겁니다. 문제는 변화할 것이다. 주어가 네. 대통령실이 아니고 예. 당이거든요. 당이 주어가 돼도 총선이 대통령실에서 총선 치르나요? 아니잖아요. 당이 치릅니다. 그렇다면 당이 주어가 돼야 돼요. 대통령실이 뭐 변화를 요구하고 안 요구하고 아니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총선에서의 변화는 당이 주어가 돼야 된다. 당이 예. 주동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제 대통령실이 뭘 얘기하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왜 총선과 관련돼서 당에 뭘 주문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나치게 대통령실이 주목받는 그렇죠. 게 오히려 안 그렇죠. 좋다. 이제 총선은 당이 주목을 받아야 되고요. 예. 보면 이 집권 여당은 언제나 변해왔어요. 안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뭐 노태우 대통령도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바뀌었죠. 네. 뭐 그 다음에 평화민주당 김대중 대통령도 평화민주당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바꿨죠. 당명을 바꾸든 아니면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예 새로 신당을 만들었어요.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해서 당 총선을 앞두고 뭔가 집권 여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꼭 보여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은 집권 여당이 중간 평가라는 중간 심판론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저는 경제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에 매진할 것이고 예. 당은 주체적으로 이번 그런 선거에 따라서 혁신을 선점해야 된다. 당일을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할 것인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여쭤보면 두 분한테 진짜 변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하셨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할 것이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한 달여 진행되는데 네.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구성이 좀 획기적으로 변해야 될 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모진 개편을 해야 한다. 실용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정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대 대통령들은 이 데이터를 가장 가까이 둬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뭐 미래에 무슨 뭐 홍범도 장군이 뭐 소련 공산당에 있었냐 그런 내용을 볼 게 아니라 그건 역사학자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진보 역사 학자들도 있고 네. 또 보수 역사 학자들도 있으니까 그들의 몫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국가가 갈 수 있을까? 뭐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이 있는 교육을 받고 질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실의 구성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데이터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수시로 보는 대통령의 모습, 실용적 구성.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정 철학 자체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제 뭐 그게 검찰에서 뭐가 수사할 꼭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그것도 당당하게 또 합법적으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은 이제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뭐 했냐, 반국가 세력이냐, 이큰 카르텔은 너무 많이 들으면 이제 이게 질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윤핵관 이른바 대통령에게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더 큰 희생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신들이 앞장서야 된다. 나를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보좌하면서 당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들부터 총선에 희생하라. 험지 출마. 그렇죠. 예.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지금 오늘 이제 뭐 신문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된 걸 보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한 코멘트를 딴 거예요. 패배를 용산과 엮는 것은 억지스러운 것이다.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했다. 그리고 정권 심판론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서구청장 하나 갖고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 오버다. 요게 이제 그 지금 전한 거를 제가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두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당이론에서 얘기가 맴돌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강서구청장 사실은 판이 너무 커져서 그렇지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정권심판론 얘기하는 건 너무 오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판을 너무 국민의힘에서 크게 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과연 그런 걸 다 받아들일까? 과연 지금 기존에 가져왔던 기조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럼 거기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 이런 점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되면은 청취자분들한테 훨씬 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심판론으로 그냥 딱 그러면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 저자세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마치 정말 정권 심판론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종찬 소장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건 굉장히 뼈아프게 지금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뭐냐면 지금 자신이 그 대선 때 받은 득표율 50%가 넘었잖아요. 네. 그 득표율과 지금의 지지율의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그만큼 지금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30% 중반에서 50%면은 15%포인트 정도가 지금 중도층이라든지 또는 부동층, 무당층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지지세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총선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네. 그걸 계산을 한다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국민들에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아젠다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다 어쨌든 브랜드가 있었어요. 747 정책이든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이든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주창을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계획 경제는 좀 너무 심하지만 플랜을 짜고 그 플랜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잘못했던 것을 바로 잡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자기가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이 지금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요. 예. 대선 자체는 사실 중도층이 돌아와야 될 건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 2라운드로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이재명 사법이스가 어떻고 두 사람이 또다시 나서서 대선 때 싸운 걸 여기서 또다시 싸우는 총선을 과연 받아볼까요? 저는 그래서 양당 후보자들이 각각 여당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 또 야당은 이재명 후보와 사진 찍은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사실은 진경과 또 네. 김태우 역시 많이 그걸 제외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윤석열 대 이재명 제2라운드를 회피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2030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겁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토론이 뜨거워졌는데요. 빨리 좀 이거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태를 수습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도가 되어야 할 거는 그거는 분명한 거고요. 총선 준비도 국민의힘에서 치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뭔가의 판단들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구상하고 혁신위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재 영입비도 조기에 띄우고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의총 연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일요일 날 그것은 이제 오후 4시에 의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상투적이거나 그냥 상징적인 그런 구호만 내뱉어서는 저는 근본적인 변화는 힘들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굉장히 김성환 앵커가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어떤 반응들을 가지고서 오늘 소개를 해 주신 거잖아요. 방송에서. 네. 저는 대통령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실은 국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각골난망 변화하겠다. 다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꾸겠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그것은 우리와 연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금 대통령실은 국정을 운영을 해서
지금 대통령도 목포에 전국체육대회 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지역 통합도 하고 여야 간의 통합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역시 대통령이구나. 소통령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시급한 건 이거예요. 이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나서야 됩니다. 네. 자, 대통령이 이런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마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용산 여의도 분소다 출장소다 예. 그런 평가 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아니 뭐 정치 천년만년합니까? 대표직 천년만년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여당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은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김기현 대표가 얼른 만나세요. 얼른 만나서 여야 정치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대통령은 언제 뭐 상황이 되면 만날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고 빨리 만나서 민생 협의합시다. 그 이야기 해야지 자꾸 무슨 뭐 정치 구호만 남발로. 세 번째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저는 자꾸 당내 갈등 뭐 이거 분란 일으키고 이런 것 자체를 없애야 돼요. 자꾸만 친윤 비윤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도록 예. 엄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당대표가 어떻게든 해소하고 이끌어 나가야죠. 예.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지도체제 얘기는 빼놓으셔가지고 혹시 지도체제 얘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압도적인 어떤 표 차이기는 하나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비대위 분위기가 를 얘기할 수 없는 건 6개월이나 남아 있거든요. 6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렇죠. 4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보죠. 4년 전에 바로 6개월 그러니까 D-6개월 이 선거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정말 10대 그러니까 10%포인트대에 달하는 그런 지지율밖에 안 됐어요. 갤럽 10월 둘째 주로 보면 상당히 근데 올라갔어요. 네. 당시 뭐였냐면 조국 사태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고 있었어요. 10월 3일 10월 9일 연달아서 막 광화문과 서초동에 100만이 모였다. 그런데 실제로 지지율도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당시 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기세가 좋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율이 팍팍팍팍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70석 뺏겼어요. 네. 거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이 170석이나 가져간 그렇죠. 적이 예. 거의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가장 큰 건 공천에 대한 쇄신을 못했다. 공관위원장이 김영호인데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거든요. 갑자기 험지 보내라고 그러고서는 사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 영남에 있는 의원을 수도권에다 막 갖다 놓고 아주 그랬었죠. 엉뚱한 곳에 뭐 네. 보낸다든지 해서 전혀 전략적이지도 못했고 또 자기의 보좌관 출신은 부산에 내리 꽂아갖고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되고 있는 모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정실 인사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공천 쇄신이 아니라 공천 완전히 망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170석을 뺏긴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부는 지금 당장 공천 혁명 수준의 그런 어떤 개혁을 약속을 하고 선점을 해야 된다. 민주당보다 먼저 해야지 이거는 모든 정당이 다 하는 건데 먼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뺏기고 있어요. 민주당 혁신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일단 그 의제를 뺏기고 있다는 거죠. 조기 선대위 체제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그럼요, 있다.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근데 6개월은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 것이고 왜냐하면은 비대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대위는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뭐 원희룡 비대위, 권영세 비대위 된다고 해서 당이 바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비대위로 누가 온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변화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 변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난번 전당대회부터 이야기됐던 것이 김기현 대표로는 수도권 견인할 수 있는 이 경쟁력이 잘 안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 있는 인물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생각 안 나지만 뭔가 보수 성향의 중도까지 견인할 수 있는 누군가가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와서 사실상의 선거는 그 인물이 견인하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 김종인 가지만요. 선대위원장이 다시 와야 돼. 에이. 김종인 저 위원장은 네. 선대가 아니라 비대 쪽이에요. 구원 투수 그렇군요. 쪽이지 선발 그러네요. 투수는 잘 안 아니, 나서는. 대표 안 시켜주면 안 오시는 분들. 아, 그러게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근데 데이터는 재밌어요.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 계열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면서 전체 총선에서 이겼을 때 당대표는 거의 다 영남 당대표였죠. 완전히 참패한 당대표는 누군지 아세요? 황교안 대표예요. 황교안 네, 대표 그렇죠. 사실 종로 지역구에 나온 네. 서울 수도권 출신이잖아요. 예, 어떤 예. 의미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짧게만, 아주 짧게만. 민주당 얘기도 하고 우리 또 지금, 아주 짧게만.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영남 대표가 있어서 잘 된 게 아니라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을 싹쓸이하고 총선 압승을 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4월까지는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알겠습니다. 대표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론사 전문가로서 좀 지적해 주셨고요. 전 민주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에 또 지금 처음 치러지는 선거였는데 사실 큰 폭의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의 큰 표차로 지금 이겼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더 공고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도 사실 비명기를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에 관한 문제들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탄 리스크 벗었으면 민주당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경제 뭐 뭔가 국민들한테 수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장님께서 먼저 하셔서 제가 이번에 네. 먼저 네,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 민주당이니까요. 네. 자, 민주당은 지금 이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패배고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 신호예요. 왜 위험 신호냐 하면 민주당은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두 번째 총선을 치른다는 건 민주당 계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민주당은 언제든 6개월 내도 당명이 바뀌거나 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네.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명을 쭉 보면 민주당이 한 2배 이상 많아요. 당명이. 그만큼 이 연합체이고 계속 바꿔왔거든요. 그런데 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벌써 총선을 두 번째 치릅니다. 네. 그건 그야말로 일사불란하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활력이 없어요. 활력이라는 건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일사불란했던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보다 훨씬 더 젊은 이미지가 있고 쇄신 이미지가 있고 혁명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표가 딱 한마디 하면 끽소리 못하고 또 끽소리 했다가는 그냥 지지자들한테 폭탄 맞고 이런 분위기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단 말이죠. 이번 선거가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적신호라고 봐야 돼요. 왜? 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중도층이라든지 바라봤던 사람들한테는 이 당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갈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야? 혁신이도 봐봐. 지난번 혁신위에서 나눈 안이 과연 그게 혁신일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그런 안밖에 없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반응이 사실 눈에 들어와요. 민주당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 믿겠는 건 뭐냐면 선거에서 언제나 패배하든 이기든 이런 메시지는 그 당시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이후 계속 지속된 적은 없었어요. 그럼 뭐 패배할 때마다 부동산 정책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뭐 소주성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그때뿐이지 곧 바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패승찬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승리라면은 정말 진교훈 이제 구청장이 됐죠. 네. 저 사람이 구청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투표도 이렇게 높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투표율도 아주 높은 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이유보다는 나온 결과를 보면은 그대로 그냥 대통령 국정 운영은 지지율이에요. 예, 예. 그 이야기는 예. 지난 지방선거 때는 또 달랐단 말이에요. 강서 그렇죠. 구청장으로 김태우 당시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최근에 우리가 줄곧 소개해드렸던 수치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당 지지율 해드릴 때 보면 그 정도 지지율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는 민주당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바라보고 자 대통령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 정신 안 차리면 6개월 뒤에 총선 때도 이렇게 되니까 미리 신호 보내드릴게요 이거예요. 여전히 호남도 그렇고 40대 화이트 칼라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이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 거라고 하는 순간 저는 바로 독이라고 생각하고 예. 정말 처절한 쇄신을 해야 되죠. 당에서 다수당으로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어떤 정책을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쟁력 있게 내놓을 건가. 그리고 계속해서 뭐 돈봉투도 있고 코인도 있고 그런 문제들 해소 안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들을 털어내는 그런 이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면 똑같은 상황을 정반대로 6개월여 뒤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환호작약해서는 안 된다. 네. 바로 그런 선거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뭐 가속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추진력 붙이면은 이거 나중에 국민들의 심판을 역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진 사퇴인지 아닌지 뭐 맥락상으로 보면은 결국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뭐 국민의힘 의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김행 후보자가 먼저 사퇴 의사를 뭐 밝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뭐 어찌 됐든 자진 사퇴 시점은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장관 후보자 2명도 있잖아요. 유인촌 장관 후보자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를 강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경향신문 제목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김행 후보자가 말한 대로 된 거다. 즉 스스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에 진짜 들어왔어요. 장관 후보자는 발언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네. 자신 스스로 그렇게 엑시트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예. 자 이렇게 보죠. 김행 후보자는 어차피 강서구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진퇴가 결정돼 있다라는 건 이미 강서구청 선거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자진 사퇴냐 아니냐는 건 형식적인 것이지 네. 어느 정권에서 자기가 임명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데 사실 이게 꼭 자진 사퇴냐라고 하겠습니까? 다 네. 이제 좀 그만둬라고 뭐 전화를 한다거나 메시지가 같다는 거죠. 다 뭐 그런 거죠. 그거 예.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그것을 갈라서 얘기할 건 아닌데 다만 저는 의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이것을 상당히 적신호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한 서너 번 있긴 하지만 기저가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기저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정을 주도하고 있었고 뭐 외교 안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자신 있게 이끌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지금 철회가 첫 번째 나온 거거든요. 네. 지지율이 떨어져서 것도 아니고 지지율은 사실 고착화돼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김행 후보자를 필두로 해서 전국의 변환에 저는 메시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민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고집스럽게 사실은 물러서지 않을 거야라고 딱 판단을 하면 안 물러섰거든요. 김행 후보자 역시 상당히 지금 전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변진선 소장께서는 좀 네. 짧게 시간상 좀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저는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그냥 같아요. 분노인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잘했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는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55%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김태우 후보자는 당선됐을 테고 모든 것이 다 잘된 일이다. 김행 후보자도 임명할 수 있고 다 잘된 일이다. 그럴 텐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 분노를 유발한 거거든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거 이전도 분노를 유발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나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 중에서도 일부는 이 분노로 투표를 하러 가서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 심판에 투표를 한 것이거든요.
제발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투표를 안 갔을 거예요. 힘 빠져서. 제발 지지하는 사람을 투포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투표자로 만들어야지. 네.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투포자거든요. 제발 투포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표자. 네.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발음이 아는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훈훈하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음식, 가을의 정취를 더할 나만의 별미라는 주제로 문자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53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는 오늘 친구와 야외 테라스 식당에서 축구 보며 새우랑 문어구이를 어릴 적 외삼촌이 해남 땅끝마을에서 어장을 하시면서 새우와 문어를 보내주신 기억이 있어 지금도 해산물 귀신입니다. 오늘 축구도 승리하고 기분 좋게 주말을 맞게 됐네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시사회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571님, 풍요의 계절답게 가을에는 모든 음식이 맛있는데요. 저는 특히 가을 홍시가 너무 좋아요. 지난주부터 동네 마트에서 보이기 시작하던데 부모님께도 사다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같은 주제로 계속 문자 받고 있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해 주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